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이 14년간 지속되다가 몰락한 것처럼 히틀러의 천년 왕국도 1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 바이마르 공화국 때부터 히틀러가 정치에 입문하는데 1945년 4월 30일 오후 3시 15분경에 자살할 때까지 히틀러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지녔던 그의 양면성에 대해서, 즉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틀러가 정치에 입문할 때 자신의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은 무솔리니였습니다. 1922년에 무솔리니는 로마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솔리니의 로마 행진으로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국왕 엠마누엘 3세는 로마 행진 때문에 무솔리니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 사회는 좌파들이 이렇게 많이 약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 좌파들의 어떤 약진을 갖다 잠재우기 위해서는 뭔가 우파 연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엠마누엘 3세는 무솔리니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 좌파들의 약진을 갖다가 제어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무솔리니에게 수상직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무솔리니는 그 당시 세 개의 당이 연합해서 이제 그 좌파에 이렇게 대항하게 되고 바로 그것을 엠마누엘 3세가 그 무솔리니에게 이제 기대했던 바라는 거죠. 그런데 히틀러는 그 당시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어떤 그 복잡한 지형도를 갖다가 알 수 없었고 또 알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겠죠. 여하튼 무솔리니가 로마 행진을 통해서 권력을 쥐었다라는 이 단순 논리를 그대로 독일에 재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23년 11월 9일 날 뮌헨 맥주홀에서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히틀러의 롤 모델이 무솔리니였다는 것. 이거는 이제 로마 행진만 그런 게 아니라 파시스트 이념도 그랬다라는 거죠. 1923년 히틀러는 뮌헨에서 폭동을 일으켰지만 실패했습니다. 베를린과 뮌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발생했지만 둘 다 진압되었습니다. 1919년 1월 달에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로자 룩셈부르크하고 리프크네이트는 이제 잔인하게 사살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혁명을 갖다가 좌절시킨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로자 룩셈부르크하고 리프크네이트를 갖다가 이제 사살해버린 그 당시 독일의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은 사회민주당 소속의 에베르트였고 수상은 샤이데만이었습니다. 둘 다 유대인이었고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은 이때부터 견원지간이 돼버립니다. 자, 히틀러는 라이프니츠에서 원래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바이에른의 법무부 장관 귀르트너가 압력을 넣어서 히틀러를 뮌헨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독일 바이마르 법에는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파 판사의 판결로 히틀러에게는 징역 5년이 내려지고 그것도 이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모범수로 9개월만 형을 살다가 이렇게 풀려나게 됩니다. 여하튼 그는 9개월 정도 복역했을 때 모범수라는 이유 때문에 조기 석방이 됩니다. 란츠베르크 감옥에서 히틀러는 이제 나의 투쟁 일부를 갖다 이렇게 집필합니다. 그래서 1928년 이후에 이제 히틀러가 나의 투쟁 2부를 쓰고 이거는 이제 나의 투쟁 2부는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출판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히틀러의 정치적인 그 큰 밑그림을 알려면 나의 투쟁에서 그가 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파 중에서도 극우에 속했던 나치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파 보수 인사들로부터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부, 보수 지식인들, 사회민주당은 하나같이 히틀러를 경멸했습니다. 히틀러는 연설의 재능을 보임으로써 정치적인 입지점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연설로서 누구를 선동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 대다수를 설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추종자들에게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만으로는 권력을 장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치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늘 선거 자금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을 겪었습니다. 나치가 돌격대를 거리의 해결사로 이용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을 탄압하고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한 것은 그들이 필요한 자금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아주 비열한 동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출발부터 대내적으로는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독일의 영토가 축소되고, 그 다음에 육해 공군을 다 합쳐서 10만만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후 배상금의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독일이 많은 시련에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베르사유 조약을 갖다가 서명했던 그 당시 외무부 장관 에르츠베르그는 암살됩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전후 사정도 잘 모른 채 속죄양을 갖다가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11월의 배신자다, 그 등 뒤에 비수를 꽂은 자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소리를 갖다가 이제 마구 인용하면서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를 갖다가 타켓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자, 1928년까지 나치의 지지율은 2.6%, 12석에 불과했습니다. 1930년 경제대공황 이후의 지지율은 18.3%로 아주 수직 상승해 버렸습니다. 지지율의 변화를 둘러싸고 독일 국민 중 누가 그러면 나치를 지지했는가라는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역사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늘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히틀러의 선거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1930년도에 577명의 국회의원 중 226명 정도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 예를 들면 히틀러의 나치당과 후켄베르크의 국가인민당, 텔만의 공산당이 여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도 좌파, 중도 우파, 가톨릭의 중앙당이 연정을 통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이끌어왔던 것과는 확연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내내 그 어떤 정당도 단독으로 40%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정이 늘 불가피했었고, 그나마 이제 나중에 1925년 이후로는 힌덴부르크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의원 내각제의 기능은 거의 다 상실되어 버리고 대통령 내각제로 파행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를린은 바이마르 공화국 초기부터 하루도 건너지 않고 폭력과 테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당시 베를린만 그런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 빈도 그렇고 프랑스의 파리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전 유럽이 좌파와 우파의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전 유럽의 공통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독일의 경우가 좀 더 심했을 뿐이죠. 바이마르가 임시 수도로 정해진 것은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마르 시를 갖다가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조그만 도시인데 괴테하고 실러의 동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두 사람은 세계 시민 이념을 갖다가 이렇게 외친 사람들인데 바이마르 공화국이 괴테와 실러를 기리기 위해서 뭐 수도를 근래 옮긴 게 아니라
워낙 베를린이 시끄럽고 정치적인 어떤 이 테러와 폭력으로부터 늘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바이마르를 이렇게 갔던 것이지 괴테와 실러의 문화 이념 때문에 이렇게 옮긴 건 아니라는 거죠. 여하튼 바이마르 한가운데 있는 괴테와 실러의 동상은 독일의 현실이 얼마나 독일 문화 이념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인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태의 복잡성을 갖다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단순화시켜서 유대주의하고 공산주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돌리는 히틀러의 단순성이 먹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게 참 놀라운 거고 히틀러는 이렇게 해서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우리가 바이마르 시가 갖고 있었던 그 상대적으로 안정성, 이것 때문에 선택된 것이지 세계 시민 이념이라고 하는 괴테와 실로의 어떤 이념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독일 판사들은 우편향이었습니다. 독일의 초대 대통령 에베르트에 대해서 판사들은 노골적인 반감과 증오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은 그 히틀러를 갖다 신문하기보다는 그의 정치적 견해를 들으면서 5년형을 갖다가 언도하고 그나마 1년이 안 돼서 모범수란 이유로 석방시킵니다. 자, 히틀러는 이제 석방될 때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인 합법성에 따라 행동할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군사 반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었는데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만큼 독일 판사들이 독일 대통령 에베르트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공격을 가한 것에 비해서 히틀러에게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 이렇게 판사들의 우편향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마르 공화국이 안정될 때면 이제 1925년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나치는 바이에른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지지 기반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1928년까지 나치는 2.6%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나치는 히틀러의 선전선동에 입각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히틀러의 어떤 연설 능력이 크게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히틀러는 자신을 갖다가 항상 카리스마 지배자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는 우생학의 지배, 엘리트 지배, 카리스마적 통치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히틀러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는 제로였습니다. 그가 의회에서 독일의 국방 예산이 얼마고 독일의 복지 예산이 얼마니까, 근데 독일인들은 세금을 얼마를 갖다가 부과해야 되는데 누가 세금을 내려고 그러고 누가 세금을 갖다 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조세 조항을 갖다가 숫자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이런 토론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히틀러는 일체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히틀러에게는 아주 낯섭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에 집권하기 위해서는 의회 민주주의의 합법적인 틀 안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히틀러가 처한 근본 딜레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 안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적인 합법성에 따라서 권력을 쥘 수밖에 없었던 히틀러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했지만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적인 합법성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이중의 제약 때문에 항상 히틀러는 딜레마에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자, 이미 말한 바와 같이 1932년까지 나치에게는 일체의 집회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브란덴부르크주에서 그랬고, 물론 이제 1928년 예를 들면 이제 튜링겐 지역 같은 데서는, 아니면 슐레시비 홀슈타인주 같은 주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나치의 집회가 허용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은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 거의 독일 인구의 5분의 3이 거기에 몰려 있었고 모든 정치, 경제, 행정의 어떤 중심이 이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집회 금지라고 하는 것은 나치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히틀러는 나치 당원들을 시켜서 폭력과 테러 그리고 살인을 뒤에서 이렇게 사주했습니다. 1931년 5월 8일 히틀러는 나치 당원들의 어떤 정치적인 테러 때문에 법정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고 나서 치른 선거에서 나치는 2.6%에서 무려 18.3%까지 대약진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중산층의 일부가 그에게 지지를 갖다 표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처음으로 이래 나치의 선전선동이 아니라 중산층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을 갖다가 끌어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게 이제 1930년도 18.3%의 나치의 대약진의 이제 비결입니다. 여하튼 나치가 바이에른이라고 하는 지역성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 이걸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이마르 초대 대통령인 에베르트는 1차 세계대전 때 두 아들을 이제 잃어버립니다. 히틀러는 사회민주당을 갖다가 민족의 배신자로 공격했지만 정작 사회민주당은 조국을 위해서 징집에 응했고 전쟁에 찬성표를 던졌고 실제로 전쟁터에서 많은 당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고로 1차 세계대전 때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독일을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 중에 1만 2천 명의 유대인이 죽고 6만 7천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또 유대인의 속했던 대기업 크루프사라든지 이런 데는 독일을 위해서 많은 전쟁 자금을 이렇게 기꺼이 냈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증오는 전혀 팩트에 입각한 게 아니다라는 건 여기서도 분명합니다. 여하튼 독일의 초대 수상 바이마르의 초대 수상 샤이데만이나 독일의 초대 대통령 에베르트 둘 다는 사회민주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샤이데만 수상도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너무 불공평한 강제 조약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비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 등 뒤에서 조국을 배신했다라는 이런 히틀러의 이런 근거 없는 소위 말해가지고 이 모함은 여기서도 명백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하지만 히틀러에게는 에베르트하고 샤이데만은 유대인이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라는 팩트 체크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에게는 이 두 사람은 민족의 배신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히틀러는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자, 나치 당원들은 히틀러의 사주 아래 테러와 폭력을 일삼았다.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지만 히틀러는 중산층에 호소하면서 폭력과 테러를 멀리하고자 했습니다. 독일 중산층은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했지 폭력과 테러를 아주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나치 돌격대에 폭력과 테러를 갖다 잠재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나치 돌격대를 잠재우면 나치 돌격대가 이번에는 이제 이탈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돌격대를 갖다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히틀러는 중산층으로부터 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1930년대 제2당으로 부각한 나치와 히틀러의 근본 딜레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 딜레마는 1945년 4월 30일 오후 3시 15분에 히틀러가 자살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히틀러를 따라다니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라는 거죠. 히틀러는 나치 돌격대원이 공산주의자들이 여는 하이킹 클럽의 파티에서
총을 난사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부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9명의 나치 당원들이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5명이 사형에 처해지고 4명이 이제 이렇게 이제 무거운 형봉을 받습니다. 어떻든 간에 히틀러는 이 9명의 자기 나치 당원들을 갖다 변호하기 위해서 1931년 5월 8일 법정에 출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사회민주당 소속의 변호사인 27살의 한스 리텐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히틀러의 연관성과 히틀러가 유죄고 히틀러가 배후에서 모든 걸 기획했다라고 이제 히틀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나치 돌격대를 갖다 사주했다는 것이 한스 리텐의 한결같은 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토론과 설득은 히틀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배하고 명령만 할 뿐 반박하고 논쟁하는 데는 질색이라는 거죠. 토론과 반박을 통해 누구를 설득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히틀러가 어떻게 리텐 변호사의 날카로운 공격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 한스 리텐의 이 공격으로부터 거의 초죽음의 상태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법정의 어떤 분위기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치 선전부장 괴벨스가 쓴 작은 소책자에서는 당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가 만든 팜플렛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나치가 선거로 권력을 잡을 수 없다면 그때 우리는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의회를 완전히 쫓아내고 독일인의 주먹과 독일인의 두뇌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히틀러는 오전에 자신이 그런 소책자를 갖다가 허용한 적이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한스 리텐은 여전히 이 책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갖다 제시하면서 히틀러를 사지로 몰아갔습니다. 히틀러는 이렇게 리텐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매우 당황하게 되니까 알지 못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법정에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에 몰렸을 때 히틀러가 취하는 전형적인 위기 탈출 방법이 여기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쿠르트 오네조르게 판사는 국가인민당 당원으로서 히틀러를 이렇게 구제합니다. 이제 구명줄을 보내주죠. 그가 히틀러를 갖다가 좋아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 쿠르트 오네조르게 판사는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가 이들보다는 낫다고 보았습니다. 즉 히틀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는 낫다고 봤기 때문에 이 히틀러에게 이제 구명줄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한스 리텐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리텐의 말을 갖다가 가로막으면서 그것은 이 재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리텐의 질문을 차단해 버립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합법성을 거듭거듭 맹세합니다. 하지만 그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법을 따르겠다고 맹세하면서 뒤에서는 여전히 나치 돌격대를 선동해서 정적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와 폭력을 일삼았다라는 것. 이거는 뭐 그가 죽을 때까지도 계속된 어떤 행동이었죠. 그래서 법을 지키면 나치 돌격대원들이 이탈하게 되고 나치 돌격대원의 이탈을 막으려면 정치폭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치폭력을 계속한다는 얘기는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맹세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의 딜레마는 1934년 6월 장검의 밤이 이제 진행된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이중성이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독일 판사들이 우편향되었다라는 것. 히틀러가 그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나치 돌격대를 갖다가 잠재워야 되고 나치 돌격대를 갖다가 유지하려면 중산층의 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정치적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거짓말쟁이 히틀러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 유대인을 위대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합니다. 전형적인 내노란불의 태도입니다. 내가면 로맨스고 네가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히틀러가 거짓을 얘기하면 그거는 정당한 거고 유대인은 가장 사악한 위대한 거짓말쟁이다라고 비난을 한다라는 거죠. 요것이 이제 우리가 거짓말쟁이로서의 어떤 히틀러의 양면성인데 요걸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자신이 정직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저서에서 정직하지 않을수록 정치적인 효과는 그만큼 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궤변에서 이제 정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을 통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설득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문외한입니다. 그는 선전선동을 통해 상대방을 제어하고 통제하려고만 합니다. 그가 수사학적 설득이 아니라 대중연설에 몰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벨스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 영화라든지 포스터,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히틀러는 이 선동의 어떤 연설을 통해서 독일 국민을 갖다가 자극하고 흥분시키는데 이렇게 몰두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나치는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집단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큰 거짓말에는 무엇인가 믿게 하는 요소가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작은 거짓말에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머리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어서다. 그들 마음속 원초적인 단순함 때문에 그들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에 더 넘어가기 쉽다. 그들 자신이 때때로 작은 거짓말을 하지만 수치스러워서 너무 큰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히틀러는 이렇게 다중들의 어떤 심리를 갖다 이렇게 판단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히틀러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지어낼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상상도 하지 못한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말해 주어도 최소한 일부는 진짜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흔들린다. 가장 뻔뻔한 거짓말은 언제나 무언가 영향을 준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세상에 뛰어난 거짓말쟁이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자,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히틀러는 자신을 큰 거짓말쟁이로 소개했습니다. 히틀러는 거짓말이 몸에 배어서 거짓과 진실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광신자들은 교주가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주가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교주는 광신도들을 갖다 사로잡으면 됩니다. 교주가 진실을 말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틀러의 연설이 설득과 토론을 통한 상대방의 설득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히틀러와 히틀러의 추종자들은 교주와 광신도의 관계 같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이 히틀러의 대응에 대해서 미숙하게 대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판단력을 옳게 사용해서 히틀러를 검증할 능력이 없었던 독일의 다중들은 거짓말이 몸에 밴 히틀러를 교주로서 믿고 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치 신화에는 이렇게 교주와 이 맹목적인 어떤 신자의 관계라고 하는 이런 서로 속고 속이는 이중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 우린 이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틀러는 자신이 하는 거짓말은 선한 것이고 유대인이 하는 거짓말은 악하고 역겹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광적으로 날뜁니다. 그래서 먼 옛날부터 거짓말과 중상모략을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는 유대인들이다.
라고 나의 투쟁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틀러의 양면성을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틀러는 거짓말로 다중들을 선동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믿고 따르는 다중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독일 국민들을 데리고 천년 왕국을 실현하고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독일 국민들을 무식하고 약하고 어리석다고 경멸했습니다. 자신이 인정하지 않은 국민들로부터는 자신의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상화하는 히틀러의 이중잣대가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말하는 합리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전통적 지배는 히틀러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게으르고 겁쟁이다 라고 히틀러는 말합니다. 히틀러가 설득에 적대적인 것처럼 그를 추종하는 국민들도 지적인 토론보다는 맹목적인 광신과 행동이 중요했습니다. 의지의 승리가 모든 것을 대체하고 능가해 버린 것, 여기에 나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히틀러의 본질입니다. 히틀러에게서 단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의지가 절대적으로 승리한다라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34년 뉴른베르크 전당대회에서 그 유명한 독일의 영화 감독이 의지의 승리라고 하는 이제 50분짜리 단편 이렇게 영화를 만듭니다. 어떤 의지의 승리, 이 의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걸 우리는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독일 국민은 예를 들어 영국인들이 평균적인 자질조차 지니지 않는다. 비록 영국인은 우리 국민처럼 위험해지지도 빛나는 정점으로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말이다. 요건 이제 히틀러가 나의 투쟁 제2편, 즉 1928년 이후 그리고 이제 전후에 이렇게 출판되었던 책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독일 국민이 약하다는 게 드러난다면 더 강한 국민들에 의해 소멸될 수밖에 없어. 아무도 동정하지 않겠지. 히틀러는 패전이 가까웠을 때 이제 이런 또 주장도 합니다. 자, 히틀러는 추종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를 추종한 자들은 토사구팽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히틀러는 자살로 위기를 회피했지만 추종자들은 살아서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 전체가 자신처럼 자살하지 않은 것 자체를 비겁한 태도로 그리고 업신여겨버렸습니다. 자, 히틀러는 전통적으로 우리 의지가 맹목성에 빠지고 우리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의 약함을 갖다가 강한 것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선 그리고 의지의 맹목성을 갖다가 길들이기 위해서는 자기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 자기 통제하는 것, 이게 전통적으로 덕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히틀러는 절대로 덕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통제를 못하고 의지의 맹목성에 휘둘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틀러가 의지의 맹목성을 갖다가 통제하는 데 실패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가 진화론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진화론을 잘못 알고 잘못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가장 무시무시한 포식자는 공룡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운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떨어졌을 때 이제 공룡은 거의 다 멸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강한 자, 공룡이 멸종했다라는 것은 진화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진화는 강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자가 살아남는다는 걸 갖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틀러는 적자가 생존한다는 걸 잘못 알아들어서 강자가 생존한다라고 이렇게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한 포식자 공룡도 멸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룡은 변화된 환경에 스스로 적응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변화된 환경에 유리하게 적응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종의 자기 보존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에 느끼는 열등감이 독일 민족의 우생학적 지배와 유대인 절멸로 이어졌다라는 것,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에 대한 히틀러의 정신 승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의 열등감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틀러를 사로잡은 이 원한의 감정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절멸하는 대로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유대인에 대한 그의 원한과 복수심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원래 그리스어 레디칼, 이 레디커스는 뿌리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디칼하다라는 것은 그 뭐든지 어떤 일을 갖다가 뿌리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다라는 것은 하나의 미덕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레디칼은 그 어원이 말하는 것처럼 뿌리에서부터 철저하게 무엇을 파헤친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레디칼이 극단으로 이제 변형되는 것, 이거는 참 슬픈 일이죠. 극단이다라는 얘기는, 익스트림이다라는 얘기는 중용이 결핍된 것을 뜻합니다. 히틀러는 극단적이었지 레디칼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맹목성과 허약함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자기 통제라고 하는 미덕이고, 우리는 이런 미덕을 갖다가 키워야 됩니다. 하지만 히틀러에게는 이런 덕을 갖다가 함양한다라는 것, 덕을 갖다 소유한다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 내재된 열등의식이 극단적으로 전개된 것이 홀로코스트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덕을 지니지 못할 때 그 통치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히틀러의 사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